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약지 89페이지 보시면 13번 테마 교명주택 별표시 하나 하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에요. 근데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됩니다. 그러면 얘를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고 상가로 보면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 과세 면적 계산할 때 거기 표를 보니까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보다 커요. 그러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비과세고, 이때 토지는 이 겸용주택의 전체 총 토지 면적과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 한 거하고 비교해서 적은 면적을 이제 비과세하고요. 주택 면적이 근데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주택 법령에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이해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거 부분은 비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합니다. 요 얘기요. 자, 이때 이제 비과세는 토지 면적은 안 분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한번 기출됐던 거 풀어보면 돼요. 그래서 전체 겸용주택의 토지 면적 곱하기 건물 연면적 분의 주택 면적 안 분한 거하고 주택 정착 면적의 도시적은 5배, 도시밖은 10배 한 거 비교해서 적은 면적을 비과세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계산 문제 할 거고 소수용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것만 아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을 때, 주택 면적이, 예를 들어서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자, 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만 일단 생각해 볼게요. 토지는 생각하지 않고, 주거 면적이 60제곱미터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제곱미터다 그러면, 주거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크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주택으로 본대요. 전부 주택으로. 자,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 주택으로. 그러니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라고 그랬습니까?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 전부 주택으로 보니까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전부를 요거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토지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자, 작거나 같아요.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예를 들어서 주거 면적이 만약에 반대로 40제곱미터고요. 주거 이해 면적이 60제곱미터예요. 자, 그랬을 때는 법령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은 뒤집으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주거 부분만 주택이니까, 자, 여기서 비과세되는 건물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몇 제곱미터요? 요 40제곱미터. 요거 40제곱미터만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60제곱미터 요거는 어떻게 하고, 요거는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다고 그랬죠? 위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고 아래에 있는 부등호를 잘 보고요. 부등호 주택면적 클 때 하고 또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잘 보시면, 요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클 때만 전부주택이요.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잖아요. 주택면적이 클 때만 전부주택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어떻게 외우냐? 나중에 재산세에서 겸용주택하고 헷갈린다고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건물 한 개동 1통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주거면적이 크더라도 주거부만 주택이에요. 근데 양도세에서는 주택면적이 크면 뭐예요? 전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양도세에서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이렇게 외웠죠? 부등호 다 같이요. 시작. 부등호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 클 때만 전부 주택이지.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이고요. 그래서 클 때만 전부 주택. 작거나 같으면 주거부만 주택.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보니까요. 다가구 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의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할 때는 이를 뭐예요? 단독주택,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기준을 정한다. 그러니까 고가주택 실거래가의 9억 원 초과느냐를 따질 때는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할 때는 전체 가격을 가지고 실거래가 9억 초과했는지를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당의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각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바꿔가지고 각각
독립하게 구기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틀려요. 자, 하나, 9가구가 고정한 다가주택을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돈 전체를 양도하면 요거 1세대 1주택 비과세권 갖췄을 때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보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비고조 양도한다? 예외는 있지만 원칙적으로 비고조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해줘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을 비과세해주는 이유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장기보육제도 나중에 왕창 해주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자산적 가치를 그것보다 또 그것도 있지만 사회와 국가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의 보금자리 성격이 강해서 비과세 해주는 건데 비고조예요. 우리나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는 비고자, 미국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국내에 있는 1세대 1주택은 일반적인 토지 건물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적 가치를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고조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고가주택 양도하면 비과세 배제하죠. 실거래가에 9억 원 초과하는 고가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미등기 양도재산이요. 자, 자기 명의로 주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미등기 양도하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이요.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쓰거나 이렇게 허위계약서 작성하면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거기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는데 그럴 때 자세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 대시 끊어야죠,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 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대시 끊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허위계약서 작성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 법률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다음에 구매했다는 금액을 뺀다는 거 동그라미죠. 그래서 뺀다. 어떤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빼느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 법률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경우에 비과세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액이요. 이걸 3천만 원이라고 기출됐던 기출문제 나중에 보겠지만 3천만 원이라고 해놓고요. 3천만 원. 또 기출특강 들었던 분들은 이거 했었는데 3천만 원이라고 아래다가 한번 예를 적어 놓어 보세요. 연필 같은 거로.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가액을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을 예를 들어서 3억 5천.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을 3억 5천. 그러니까 비과세 안 해준다고 계산한 산출세액이 3천.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격이 3억 5천. 그 다음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 그러면 업계약서 썼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계속 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요 차액이 얼마입니까, 요거? 매매계약서 적은 거래액과 실거래가액 차액 5천.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 비과세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본 계산한 산출세액과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요? 적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 그러니까 어떤 거요? 둘 중 어떤 거 이거? 3천. 5천하고 3천 중에 적은 3천만 원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그 말은 이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소수령으로 나왔을 때 하여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을 다르게 적었다. 자, 이럴 때는 매매계약서에 적은 거래가액과 실거래가액 차액과 비과세 안 해준다고 양도세 계산한 산출세가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작은 금액을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뺀다 더한다? 뺀다. 그래서 하여튼 허위계약서 작성 나왔다 그러면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한다는 거. 또 그 다음에 자, 적은 금액 기억합니다. 뺀다 더한다? 뺀다.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동그라미 2번은 같은 구조니까 읽어보시고요. 14번 고가주택, 여러분요. 고가주택 관련한 계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계속 나왔었는데 14번 고가주택과 관련한 이 내용은 14번 테마는 별표시 하나 하시고요. 보입니다. 종합문제 속에서 종합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고. 먼저요.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주택의 종류, 기준시가, 면적, 시설 관계없이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 합계액이요. 가로 안에 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 일부가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에게 양도하는 부분, 타인 소유 부분을 포함한 면적이 전체 주택 면적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 하여튼 뭐 가로 내용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양도한 시 실거래가액이 얼마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걸 말합니다. 딱 9억 원일 때는 고가주택이 아닙니다. 기준시가 아니에요. 실거래가로 얼마?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는 거. 2번 봅니다. 고가주택을 적용함에 있어서 겸용주택의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해당하는 실거래가액을 포함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얘 주택면적이 주택 이해물보다 클 때 있잖아요. 얘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택면적의 가격이 6억이고 상가면적의 가격이 4억이에요. 그럼 얘가 고가주택인지를 판단할 때는 전부주택으로 볼 때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전부주택으로 보니까 주택으로 보는 부분에 가격도 포함한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얼마예요? 10억. 그러니까 고가주택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 9억 초과했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 한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거.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90페이지 넘어가시면 15번 테마 있죠?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입장 별표 2개 합니다. 최근에 계산 사례 문제로도 28회 시험 때 다른 것과 묶어서, 논점과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했었고, 또 29회 시험에서는 또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고가주택에 대한 1세대 주택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 요게 이제 사례가 계산 사례가 여기에 이제 종합 문제 속에 지문 한 줄 또 나오기도 했었어요. 작년에도요. 자, 그래서 28회, 29회 연달아 나왔네요. 15번 테마 별표 2개 하시고 보겠습니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 입장입니다.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즉 고가주택의 실지 양도한 가액 9억 초과의 부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더라도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다만 안분을 통해서 전체 과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 보면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1세대 비과세권을 충족했을 때 일반적인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안분 계산합니다. 왜 그런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사례 문제로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세대 1주택이 있어요. 1세대 1주택이 있고 얘 5년 6개월을 보유했습니다. 5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5년 6개월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예,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예를 들어서 8억 원이에요. 그러면 자 얘는 고가주택인데 비과세권을 충족한 고가주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잖아요. 그러니까 9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비과세를 배제하고 어떻게 합니까? 과세를 합니다. 근데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어떻게 주냐? 이거 비과세를 해줍니다. 9억까지 부분은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고가주택, 비과세권 같은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보세요. 시험에서 이렇게 고가주택 나오고서 양도차익 전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 땡입니다. 고가주택은 9억 초과에 과세합니다. 또 전액에 대해서 과세한다 그래도 틀려요. 자, 전액 과세하는 건 아니고 9억까지 부분 보고 비과세고 9억 초과액 부분만 과세예요. 그러니까 전액 비과세도 아니고 전액 과세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안분 계산하는데 자, 요 사례에서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이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2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9억을 왜 빼주냐면 9억까지는 비과세 되니까 안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을 외우셔야죠. 복잡한 식도 아니잖아요. 제 비과세권 갖추는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전체에 대한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입니다. 그러면 10에서 9 빼니까 1이고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2억에 10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이렇게 2억에 10분이니까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보유투병적 계산 한번 볼게요. 3번 처음 배웠는데 고가주택의 장기 보유투병적 계산이요. 일반적인 장기 보유투병적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원래 이렇게 법령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안분해서 계산하면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안분해서 구한
위에 2처럼 안분에서 구한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기보유공제 공제를 곱해주면 돼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공제율은 보유연수의 8%씩 적용해서 3년 이상 산업 미만이면 83, 24 이렇게 해서 10년 이상이면 80%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 순환에 3, 4월 달에 배웠어요. 그럼 여기를 볼게요. 한번 맛배기로 한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 구했어요.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구해봐라 그러면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에서 구하고 이렇게 안분해서 할 필요 없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바로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익에다가 했죠. 안분해서 구한 고가주택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를 적용하면 돼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택의 경우에는 자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해야 한다고 3, 4월 과정에 배웠어요. 그러면 5년 6개월 보유했으니까 양도세 과세는 1세대 1택인 고가주택은 자 보유연수에 8%씩 적용하니까 8호 40 공제율 40%입니다. 자 그러니까 40%를 적용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40%는 얼마입니까? 네? 248 800만 원이죠? 800만 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고가주택의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구했어요. 양도소득 금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양도차익 2천에서 800 빼니까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2천에서 800 빼니까 12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그 다음에 장특공제, 장기보유공제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금액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본공제 250바에서 과세표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양도세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박스를 보겠습니다. 박스를 보고 또 식을 이렇게 이해해 놨다가 나중에 이제 또 문제 풀이할 때 또 연습해 볼 거고요. 박스에 보니까 뒷박스에 보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는 일반 주택과 달리 이렇게 안분 계산합니다. 근데 기본공제라든가 세율은 고가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세율이나 기본공제는 똑같다. 뭐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는 양도차익 계산에서 어떤 것만 달라요? 일반 주택과 자 양도차익 계산과 장특공제 차장만 다릅니다, 여러분. 차장만. 그 다음에 16번은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시 특례 있죠? 요거는 조합원 입주권과 관련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참고적으로 이게 보시면 되는 건데 별 표시할 필요 없고요. 참고적으로 한번 맛배기로요. 살짝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맛배기로 한번 살짝 보여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 먼저요. 거기 그 1번에 보니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구하다가 뭘 양도해요?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입니다. 원칙을 한번 볼게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구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봅니다. 여기에 이건 편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설명. 시험에 입주권에 관한 것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1세대가 있잖아요.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1조합원 입주권이 있어요. 조합원 입주권. 그랬다가 여러분 입주권은 있잖아요. 주택이 아니에요. 입주권은 주택이 아닌데 그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주권 주택이 아닌데도 양도소득세에서는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할 때는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해요. 그래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이 있다가 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봐요? 2주택 양도로 봐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자, 원칙적으로 이렇게. 근데 예외가 됐다시 많아요. 우리 요약집에 있는 것은 몇 가지만 제가 추려놓은 거고 원래 법령에 보면 기본세도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기본세에 보면 제가 몇 가지만 추려놓은 건데 기본세는 더 많고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요. 입주권 취득일로부터요. 종전주택을요. 이것을 3년 내 몇 년 내? 3년 내 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자,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보냐면 1주택 양도로 봐요. 우리 주거의존 목적으로는 일시적 1세대 주택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럼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요. 주택 하나가 입주권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것 뿐이지. 1세대 1주택 양도로 봐서
1세대주택 양도에 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근데 또 3년이 지나서 입주권 취득부터 종전주택을 3년이 지나서 양도했을 때는 또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또 이 종전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주택 양도를 받는 또 예외가 또 있어요. 3년 지나서 양도해서 추가적인 요건을 갖추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등등 쭉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특례에 나와 있어요. 다만 거기 한번 예외 볼까요? 특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1세대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여 조합원 입주권 취득하는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역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인 거로 봐가지고 1세대주택 양도를 보고. 또 동그라미 2번 같은 것은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하고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해서 종전주택 양도할 때는 또 법소종의 요건을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또 예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보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임시로 살 집이 필요하게 해서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법소종의 요건을 갖추어서 대체주택을 임시로 살던 집을 양도하면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4번 보면 상속받은 조합원 입주권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 소유한 1세대가 자, 1주택, 일반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거 상속으로 인한 거니까 이런 것도 1세대주택 양도를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다시요. 오늘은 그냥 요것만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주권을 했다고 주택을 양도할 때 입주권도 주택수계선에 포함해서 1세대 몇 주택 양도로 본다? 2주택 양도로 보는 게 원칙이다. 근데 자,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 입주권을 했다고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예외, 특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1세대 2주택 특례처럼 그런 비슷한 특례들이 됐다시 많다더라, 예외가. 자,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거냐면 91페이지 2번이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특례. 이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건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입주권을 양도하는 건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뭘 양도하냐면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있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건데요. 요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뭘 양도하냐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1세대가 갑이라는 1세대가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요.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 이게 원래 1세대 1주택이고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었어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연재 원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잖아요. 그래서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어요. 자,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재개발되는 지역의 원주민들이 다시 여기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자, 딱지 받았어요. 자, 이거 때려보시고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자, 딱지 받았어요. 들어갈 형편 못 되니까 입주권 팝니다. 입주권을 양도했어요. 주택이 아니라. 그런데도 1세대 몇 주택 양도요? 1세대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1주택 주택 양도로 봐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 원래 재개발 아니었으면 원래 비과세였어요. 원래 관리처분계획 관련제 원래 비과세권 갖춘 주택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입주권화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비과세 줍니다. 요 얘기고. 또 이번에는요. 조합원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요. 자, 다른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이웃 동네에 자, 이사 가려고 다른 주택은 샀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다른 주택 취득하고 나서요. 자, 조합원 입주권을 3년 내 양도를 하면 이거 팔고 이사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입주권을 양도했는데도 1세대 몇 주택? 1주택 양도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입주권을 양도하는 거고. 근데 원래 비과세권 갖추고 있었어야 되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편하게 줄긋이 안 읽으셔도 되고요. 자, 2번 봅니다. 91페이지 맨 꼭대기.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이 입주권 양도 특례요. 조합원 입주권을 일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가액이 조합원 입주권 양도 당시 실거래가 계획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고 고가주택일 때는
양도일연재 다른 혜택이 없는 경우 봅니다. 기존 주택 1세주택이 멸실하고 1조합원이 주권을 받았어요. 이 조합원이 주권을 양도했는데도 몇 주택?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양도일연재 1조합원이 주권 외에 다른 1주택을 수여한 경우 단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3년 내 당해 조합원이 주권을 양도할 때 일시적인 것으로 봐가지고 1세주택 양도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동그라미 3번 봅니다. 또 읽고 지나가면 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주택의 조합원이 양도하는 입주권의 비과세에 의해서는 멸실된 주택이 관리처분계 인가일 현재 1세주택을 몇 년이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원래 비과세권 갖추고 있었어야 돼요. 자, 17번 테마 양도세 계산 구조 별표에 쓰기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양도세 계산 구조 그 계산 구조 17번 요 계산 구조 자체에 한번 17번에 요거 계산 과정을 여러분들 반드시 또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이어지는 얘기 이제 18번에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 우리 양도세 계산 과정이요. 여러분 봅니다.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을 어떻게 외웠냐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좀 지울게요. 여기를 한번 지우고요. 한번 봅니다. 이건 뭐 나중에 계산 문제 또 할 거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먼저요.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가액에서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필요용비를 빼죠. 가필 읊어보세요. 차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계산은 보세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는데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뺍니다.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구해진 양도차익에서 장특공제, 장기보유승제를 공제해서 양도소득금액 구하고 구해진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를 공제해서 뭘 구한다? 과세표준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차장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시험에서 차장 그러면 여기서 우리 세법에서 차장은 버스 차장이라고 그랬죠? 회사 부장 아래 차장이 아니라 버스 차장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지방에서 상경에서 옛날에 버스 차장 일 서울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방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동생 학비 모자라다고 돈 붙여달라고 연락 왔는데 돈은 없고 월급 날은 멀고 그럼 뭘 한다? 가불이 필요한 버스 차장은 원래 경리과로 가야 되는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어디로 간다? 소기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 계산 과정 어떻게 외웠냐? 어떻게 외웠습니까? 머리글 잘라서 가필, 차장, 소, 기, 과요. 이게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지 배우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 수 있고 응용 문제 풀 수 있고 또 계산 과정에 대한 소수령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요. 알고 있는 분들이 기초과정부터 배운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워라 격려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어떻게 외운다? 가필, 차장, 소, 기, 과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요건데 이제 계산 과정에 대한 거 거기 우리 17번 테마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공부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는 거예요. 쭉 공부한 다음에 읽어보는 건데 다만 거기 내가 수정이 안 돼 있네. 이게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91페이지 거기 보면 장기 보유특별공제에서 동그라미 2번이요. 보유기한에 따라 양도차익의 10에서 30%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막판에 이걸 안 고쳐줬구나 이게. 자, 그래서 10에서 여러분들이 그 30% 되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10을 뭐라고요? 6으로. 6에서 30%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특공제 일반적인 경우는 보유연수에다 몇 프로씩 여러분요? 보유연수에 몇 프로씩? 예? 2%씩 적용하잖아요. 올해부터는 2%씩 적용해가지고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이잖아요.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또 모르는 분은. 그래서 6에서 30%로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24에서 80%. 이건 뭐 똑같고요. 참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참고는 아닌데 사실. 자, 어떡하네. 6에서 30%로 고쳐놓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공부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92페이지로 갑니다. 92페이지 18번 테마 역시 별표의 3개입니다. 여러분들. 18번 테마 별표의 3개고요. 계산 과정. 먼저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제가 기초과정부터 말씀드린 것이 계산 과정을 쭉 소개해 드렸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저를 봅니다.
우리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우리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한 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국세과세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그럴 때 우리가 동일기준 적용 원칙 하나 배웠어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기준 적용 원칙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동일기준 적용 원칙. 어떤 거냐? 양도차익 계산 시에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실거래가에 따르고 취득가액도.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면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그런 거지.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히 눈 감으려고 하고 그냥 목소리 높아지게. 자, 그래서 약간 지금 페이스를 일부러 오늘 약간 목이 약간 간질간질한 것이 이상하네. 콧물이 약간 나오려고 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잘 쉬었는데 그래서 요거 지금 목소리 페이스를 너무 높이면 또 목소리가 또 저기 해가지고 목이 또 무리가 가지고 내일 또 지장이 있을까봐 아니 계속 그래서 약간 페이스를 조정해 하려고 지금 목소리를 조금 높이지 않으려고 지금 쫙 노력하고 있거든요. 살짝 이렇게 페이스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목소리 높아지게 하네 진짜.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여러분이 협조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하여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 이렇게 해서 적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양도가액을 실거래가 하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면 취득가액도 뭘 적용한다? 기준시가에 따릅니다. 그런 거지. 또 양도가액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결정되는 것이 반대로 취득가액에 의해서 양도가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기초과정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거. 자, 11월, 12월, 1, 2월, 3, 4월에 설명드렸던 건데 또 설명드립니다. 양도차익 계산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양도차익 계산은 원칙적으로 자, 교재도 하나 와 있어요. 뭘 적용한다고요? 실거래가. 양도 당시,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전면적으로 지금 실거래가 과세가 도입됐어요. 옛날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으로 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 실지거래가액이. 자, 그러면 실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과세권자가 실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의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나란히 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103호가 있는데 101호가 거래 신고해오기를 1억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2호는 1억 200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103호는 요거 250만 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해오고.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건 얼마 안 됐어요, 이거 배운 지. 자, 우리가 자, 그랬을 때 250만 원 이거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극단적인 예로. 그래서 계약서 갖고 와봐라. 그렇게 거래했는지. 그랬더니 땀만 뻘뻘 흘리고 오다가 잃어버렸다는 거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느냐? 추계해서 정한다고 그랬죠? 추계 방법으로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이 추계 방법, 어떻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지, 이거 적용 순서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랬을 때 먼저 실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서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자, 어떤 것을 적용합니까? 먼저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자산의 양도, 교재 다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몇 개월 내? 3개월 이내. 이 자산의 양도와 동일성, 유사성 있는 거래 가격을 참작합니다. 여기 보세요. 103호, 이 자산의 양도일 전후 3개월 내. 101호 1억, 101호 1억 200. 그럼 너도 적어도 1억에 거래했을 것이다. 이렇게 매매 사례 가격을 참작하고. 요걸 적용할 수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감정가액이라는 것은 이 자산의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로 해서 3개월 내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인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다 그러면 그 감정가 평균액 적용하고, 요거 적용할 수 없다면 뭘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환산가액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산가액이라는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환산가액은 환산취득가액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때 환산가액은 적용하느냐? 이것은 취득 당시, 예전에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이, 취득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 등이 이게 불분명할 때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게 되면 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되고 그 실거래가 신고한 가격이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전산 입력되고 국세청에 통보돼서 전산 입력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등재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은 계약서 잃어버려가지고 나 취득가격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게 안 통하는데 쉽게 안 통하는데 근데 예전에 1990년대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판 사람은 양도세 신고할 때 그 당시에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어서 그 사람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했고 저는 그 당시에 취득세 신고할 때 시가순액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어서 시가순액을 신고했어요. 계약서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실제 취득한 가액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격으로 구하게 되는데 환산가격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환산가액은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에요. 이번에 파는 양도 당시의 실제 거래가액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지 한 3주, 4주밖에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 자, 그럴 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예를 들어서 3억 원이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2억이다. 조건에 예를 들자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다. 조건에. 그러면은 자, 3억의 2분의 1 절반이니까 환산가액은 얼마? 1억 5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말하자면 환산한 가격입니다. 또는 매감한을 적용하는데 순서로.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근데 추계하는 순서 또는 그 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또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계약서나 증빙서류 등에 있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환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리고요. 근데 콕 집어서 시험에서 구체적으로 자 추계 결정 경정이란 말이 나오죠. 과세권자가 세금계산할 때 결정한다고 하고 경정 고치는 게 경정인데 추계 결정 구체적인 추계 결정 적용의 순서를 보면요. 구체적인 추계 결정 경정 순서예요. 콕 집어서 시험에서요. 이거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그래서 뭉뚱그렸을 때 양도가액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가 콕 집어서 시험에서 양도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보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한다? 매, 감, 기여.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합니다. 순서 바뀌면 틀려요. 매감기고. 콕 집어서 시험에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 결정 경정하냐고 물어보면 매, 감, 환, 기 순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순서 바뀌면 틀립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이니까. 요거 순서 바꿔서 나온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감정가액 이렇게 바꾼 적도 있고 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하느냐 매, 감, 기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가를 순차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온 적도 있고 취득가액 분명할 때는 매감기가 아니라 뭐예요? 매, 감, 환, 기고요. 또 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지 양도가액을 추계할 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거 알고 있는지를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사실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추계 결정 정정이란 말 없이 그냥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원래 납세의무자가 우리 같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인데 만약에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 자, 그럴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하느냐 그러면 그때 취득가액은 매, 감, 환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때는 기준가 적용하지 않고요. 자, 그런데 어떤간에 시험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아셔도 된다고 그랬어요. 양도가액 확인되지 않은데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하냐? 매감, 기.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하냐? 매감, 환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답 고르는 데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92페이지 18번 테마 불표 3개였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입니다. 먼저 갑필차인데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적용하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근데 다만 예외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 방법으로 정하는데 매, 감, 환 또는 기준가에 의합니다. 구체적인 추계일정 경정의 순서 이거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을 불표시해놓고 콕 집어서 양도가액 불명할 때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기고요. 취득가액 불명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추계일정 경정한다? 매, 감, 환, 기고요.
3번 환산가액은 양도가액을 추계하는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취득가액을 추계할 때만 적용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시고 양도차익 계산시 원칙입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동일 기준 적용 원칙이요.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포함해서에 의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 해야 하고? 실거래가액,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포함. 여기는 환산가액 들어가 있네요. 취득가액은. 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하는 때는 취득가액도 뭐 해야 한다? 기준시가에 해야 한다는 거. 자, 동일 기준 적용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표를 보니까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해서 기장하되, 이게 이제 가액이 구분이 안 될 때, 토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할 때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한다. 그래서 토지 건물을 일괄 취득했는데 가액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러면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한다는 거 한번 눈에 익혀주시고, 포인트는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한다. 그 다음에 우리 추계할 때 매매사가액이라는 것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내에 짙은색으로 되어 있죠? 3개월 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유사성인 자산 매매사가액인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감정가액은 역시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몇 개월 역시 3개월 내에 그 자산에 대해서 둘 이상의 감정평가 앞서 평가한 것으로 신빙성 것에 인정되는 감정가액 평균액을 말하고, 환산가액은 자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에다가 양도당시 기준가분에 취득당시 기준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지금 했었죠 여러분 사례? 그 다음에 기준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우리가 환산가액으로 하게 되면 지난 기초과정부터 배경적인 설명드렸어요. 환산가액으로 하면 실제 취득가격보다 취득가격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그러냐? 자, 우리가 환산가격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은 커요. 가격이 많이 뛰어가지고. 근데 기준시가는 시세를 미처 못 따라가서 작아요. 그러니까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니까 환산가액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하면 실제 취득가격보다 환산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요만큼 되고, 그러니까 요만큼 유리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설명드렸는데 실제 취득가격보다 환산가격으로 하면 취득가격이 커져요.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악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매매의 경우는 매매사가액 같은 것도 있지만 건물 신축했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거 바꿔서 나왔었죠? 거주자가 건물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 몇 년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한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몇 프로? 5%예요. 근데 작년 시험에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5%인데, 자 보세요. 작년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5%인데 이걸 뭐로 바꿨어요? 산출세액이에요.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로 바꿨어요. 산출세액의 5%가 아니라 해당 건물 환산가액이 5%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바꿉니다. 저 요거 X 해놓으시고, 산출세액 X 해놓으시고,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 해당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2번 위일은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악용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왜냐면 환산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 없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만들어 놓은 걸 막기 위해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작년에 나왔지만 작년 2018년 개정세법 나올 줄 알고 14개 준비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거 93페이지 필요경비 산정원리요. 여기부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 고개 한번 또 듭니다. 또 목 운동 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 또 좀 어려워요. 자,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리시고, 아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면서 자, 어깨도 돌리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몸을 아주 그냥 예쁘게 푸시는 분도 계시고 조용히 기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뭘 또 막 몸을 푸는데 막 기도까지 드리면서 좋습니다. 알아서 하여튼 몸을 잘 푸시고, 자, 필요경비 산정 원리 한번 볼게요. 93페이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에 의하잖아요. 그러면 필요경비는요, 취득가액, 실제 취득한 가액에다가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취득과 양도직접 비용 합한 금액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요,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을 여기 봅니다.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니까 양도가액, 실거래가를 적용해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예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이 확인돼서 그러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과 자본적 지출액과 그 다음에 양도비용 합한금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자본적 지출액은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으면서 들어간 이용의 편의에 소요된 비용, 계량비용, 수선비용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보유하면서 들어간 비용. 양도비용은 이번의 자산을 직접 양도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러 번 나온 것이 다음 중은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이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시험에서 계속 물어봤던 거고요. 하여튼 다시 보세요. 취득가액을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금액이 필요경비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예외가 있습니다. 2번 예외.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을 그러면 추계해서 정하겠죠? 어떻게 해요? 매감, 환기요. 추계해서 취득가액을 정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을 기타 필요경비로 해요. 자, 보세요.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취득가액이 이번에는 불분명해서 이번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그래서 매, 감, 환, 기요. 매감한 또는 기준시가 매감한기를 적용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액이나 감정가액, 환산가액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보세요. 일일이 들어간 비용을 공제하지 않고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자, 정합니다.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우리가 기타 필요경비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요. 그래서 이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이거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어떻게 하는지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특례를 보니까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이건 이제 처음 배우는데 보세요. 인정 확인되지 않아서 취득가액,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요. 그래서 환산가액으로 적용할 때는 특별히 환산 취득가액을 할 때는 필요경비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시출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예요?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을 공제해야지 양도책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합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이해가, 여기서 좀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잘 보세요. 좀 다 멈추고 여기를 보세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해서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그럴 때 원래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을 적용하는 건데, 다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한데 매매사락이나 감정가액이 없어서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에는 있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예산 공제 합친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 있죠? 요거 합한금액하고요. 비교해가지고요. 요거 비교해가지고 둘 중 어떤 거예요?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납세자가. 근데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은 거 선택하면 안 되겠죠? 큰 걸 선택해야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교재 필요경비 예산 공제액 봅니다. 양도 차익을 추계 방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빼는데 취득가액이 불명하다. 취득가액을 매감한 기를 적용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는데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토지, 건물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은 자산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데 토지, 건물 같으면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이건 여러 번 적어드렸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보세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등등 같은 기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요? 3%를 적용합니다. 교재 다 있으니까 적지 말고 보세요.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필요경비 예산 공제 적용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몇 프로? 0.3%. 1,000분의 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에다 공제를 몇 프로? 7%를 적용해요. 나머지 애들은 아파트 당적 분양권, 입주권 등 나머지 뭐 주식이라든가 나머지 애들은 취득 당시 기준가 공제를 몇 프로요? 1%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 배웠었어요. 애 낳고 나서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는 하면 부정탄다고 그랬어요? 3, 7, 1이요. 그래서 노피로율이라고 했습니다. 애 낳고 나서 금줄을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제 카페 어떤 수강생분이 전라북도 정읍에 사는 어떤 남성 노총각 수강생분이, 노총각인가? 하여튼 40대 수강생이 요 얘기를 듣고 나서 있잖아요. 바로 그냥 자기 닉네임을 금줄 범석으로 바꿨어요. 금줄. 자, 애가 태어나면 금줄을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딸이면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 대문에다가 새끼줄 둘렀는데 딸이면 순만, 아들이면 그 사이에 빨간 꽃을 끼워가지고 금줄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부정탄다는 말, 옛날 어른들이 하는 부정탄다 그런 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와 관계된 거죠. 그래서 부정타지 말라고 금줄 둘렀다. 그랬더니 이 수강생분이 바로 이 얘기에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닉네임을 금줄 범석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자기는 금줄 범석으로. 그래서 금줄들은, 자, 여러분 보세요. 필요경비가 계산공제를 나왔다. 며칠 뒤에 가면 부정탄이냐. 노피로 외워져. 절 보세요. 3, 7, 1. 맨 위에 어떤 거예요? 저를 안 보는 사람들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에 짝져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입니다. 3, 7, 1. 이렇게 해놓고 맨 위에 토지 건물. 중간이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나머지 다 몇 프로? 1%입니다. 그래서 미등기양도는 토지 건물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0.3% 인정한다는 거. 이거 양도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유가에다가 공제율을 곱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풀 건데, 실지 양도한 가액은 없어가지고 아마 매매 사례가액인가 뭔가가 3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환산가액을 구했더니 실지 양도한 가액에다가 실지 양도한 가액 3억 원 곱하기 양도당 환산가액은 자, 어떻게 구하느냐? 실지 양도한 가액 3억 원, 여기다 없으면 매매사례 감정가액, 여기다가 양도당시 기준유가분의 취득당시 기준유가 2억, 1억 해가지고 3억의 2분의 1 환산가액 얼마? 1억 5천. 자, 1억 5천. 자, 그러면은 토지 건물일 때 취득 당시 기준유가가 1억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조건에 1억이라고 했으니까 취득 당시 기준유가에다 공제율 몇 프로? 3%. 그러니까 얼마예요? 1억에 3%니까 300만 원. 자, 이렇게. 그러니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 금액이 얼마가 돼? 1억 5천 3백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그 조건에서 시험에서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자본적 지출액이 뭐 1억 4천, 양도비용이 2천. 그래서 이게 얼마였냐면 1억 6천이에요. 그러면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양도 차익으로 해야 돼요? 필요경비로 해야 돼요? 어떤 것을 필요경비로 양도 차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억 5천 3백하고 1억 5천 얼마하고 이건 항상 작게 1억 5천 얼마하고 1억 6천 어떤 게 더 커? 1억 6천. 그러니까 요 1억 6천을 자,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래서 3억에서 필요경비 1억 6천을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 1억 4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네? 양도차익을 최소화하기로 할 때 양도차익을 최소화할 때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 환산가액만 구하면 1억 5천 얼마니까 이거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해보나 마나 작아요. 1억 5천 얼마예요. 그럼 요거하고 바로 1억 6천을 비교해서 이게 더 크니까 3억에서 1억 6천 빼서 양도차익은 1억 4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취득가액을 특별히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친 금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주의 양도는 비교하는 거지. 만약에 취득가액이 매매사가액이 있어요. 또는 감정가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무조건 얘네들은 매매상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했을 때는 취득가액을 매매상이나 감정가액 적용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공제하고 끝나요. 그런 거지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을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비교하는 건 어느 때만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중에서 뭐로 계산할 때만 환산가액으로 할 때만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필요경비 계산공제 토지건물 취득당시가의 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취득당시가의 7%, 나머지 1%. 그래서 동그라미 어떻게 한다고요? 3, 7, 1. 미등기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인정하고요. 자, 몇 줄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추계 방법 중 환산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 봅니다. 취득가액을 매가만기 중에서 특별히 매매사가액, 감정가액이 없어서 환산가액으로 할 때는 아래 동그라미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동그라미 2의 금액을 필요금비로 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1의 금액,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금배상공제 합친금액과 동그라미 2의 금액,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과 양도식 적 비용 비교해서 이 동그라미 2의 금액이 더 크면 2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자본적 취득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 이 금액이 환산가액 플러스 필요금배상 합친 금액, 요 금액보다 더 크면 뭐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큰 거를 선택해야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중일 어려운 얘기를 봤고요. 자, 이제 고비를 넘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기준시가, 자, 우리가 기준시가가 어떻게 일정되느냐는, 기준시가가 어떻게 일정되느냐는, 여기 이제, 예전에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인 시절에는 기준시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해봐라.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금배상공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해서 양도차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기출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실거래가세가 도입돼가지고, 기준시가는 예외적으로 그냥 환산가액 구할 때만 적용이 되기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시가가 결정되느냐는 참고적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거 문제 풀이할 때 한 번 정도 제가요, 토지는 개별 공시가, 주택은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과 지정지역 네트워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참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그냥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기준시가가 어떻게 일정되는지. 토지는 개별 공시가 근데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정지역에서는 일정한 배율 곱해서 구하고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19번 테마 역시 별표시 3개입니다, 여러분. 28회 시험 때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19번 테마 별표 3개 하시고요.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금비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차 계산할 때, 자, 봅니다.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실지 취득한 가액에다가 그때 필요경비는 자본적 추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 필요경비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아까? 취득가액 확인될 때는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추출액과 양도비용 합한 금액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자 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